안녕하세요. 중부신학교 상담학과 여름특강 또 상담사 자격증 과정반 강의 오늘 네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가족 상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겠고요. 두 번째는 부부 상담의 이론적 이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정의 개념과 또 문제와 특성을 서론적으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고 이어서 가정의 정의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개념은 결혼을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이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개념 속에 얽힌 그런 사고 방식과 가치관 또 행동 양식과 여러 가지 결정과 처리 방식 등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정이라는 테두리 속에서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어떤 판단의 기준이 없이 다만 막연히 내가 어렸을 때 자란 가정 환경을 토대로 내가 좋았던 것은 그대로 따르려고 하고 또 내가 싫었던 것은 그것을 부인하고 반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내가 과거의 가정 환경과 친숙한 면은 그대로 지키려고 하고 생소하고 이질적인 것은 불편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나 자신을 포기하고 새로 적응하는 것에 대해 불안해하고 겁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가정생활이나 결혼생활에서 내가 부모를 통해 보았고 또한 내가 부모와 가졌던 관계 속에서 내 것을 만들어 가려고 하기 쉽기 때문에 대부분의 가정은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을 시정해 나가고 또 개선해 나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노력과 시간이 요구되는 것이지요. 또한 문제로는 사회에서도 가정은 간섭하기 힘들어하는 사생활의 영역으로 보는 경향이 많아서 알아서 잘해 주기를 바랄 뿐이지 어떠한 통제력이나 지도력을 가지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가정이란 우리가 늘 갈 수 있는 곳, 또 우리가 없으면 우리를 그리워할 수 있는 곳,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는 곳, 또 거절당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곳이 가정이다라고 이렇게 서론적으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정의 정의를 한 네 가지로 정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가정이라고 하는 개념은 혈연 관계를 토대로 구축이 되지만은 그 개념은 때로는 확대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면 노인이나 신체 장애자를 돌보는 사람 또는 학교 기숙사에 같이 생활하는 학생들, 동거인 이러한 경우를 들어볼 수도 있겠고요. 또 결혼을 통해서 생물학적인 면에서 또 법적인 면에서 동거, 공간적인 면에서 이렇게 함께하는 분들을 우리는 가정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세퍼레텐스 또는 투게더런스 또는 페밀리즘 또는 인비디얼리즘 것을 통해서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 바로 또 가정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가정이란 그 2차 집단, 세컨더리 그룹이 아니고 1차 집단, 프리메리 그룹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족이란 폐쇄적인 집단이다라고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가정은 오랜 기간에 걸쳐 서로 감정적으로 강하고 끈끈하게 연결되거나 또 밀착되어져 있기 때문에 죽음이 아니고서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가정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는 것이기에 이 가정을 폐쇄적인 집단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족의 조직 및 구조의 다양한 형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핵가족을 보면은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식으로 구성된 형태를 말할 수 있겠고요. 확대 가족이란 핵가족 외에 조부모, 삼촌, 고모 등과 같이 생활하는 가정. 혼합 가정은 남편과 아내 외에 전 결혼해서 낳은 자녀가 있는 가정. 네 번째 관습법상 가정은 법적인 결혼 의식을 거치지 않는 남편과 아내 및 자녀의 동거의 가족. 다섯 번째 단일 부모 가족, 편부모 가족, 이혼, 사별, 유기 또는 미결혼으로 인해서 가정의 부모가 한 사람밖에 없는 가족. 여섯 번째 공동가족, 전통적인 일부 일처제를 거부하고 여러 남자, 여러 자녀들, 여자 또는 자녀들이 공동으로 생활하며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사용하는 가족. 일곱 번째는 연속가정. 연속가족이란 남자나 여자가 연속적으로 결혼하여 일생 동안 여러 배우자와 다른 가족들을 얻게 되는, 그래서 핵가족 형태를 유지해 가는 가족. 여덟 번째는 복합가족. 일부 다처 또는 일처 다부제의 한 형태로서 둘 또는 그 이상의 핵가족들이 한 사람의 공동 남편, 한 사람의 공동 아내를 가지고 또 일부 다처제가 이어져 가는 그런 경우. 마지막 아홉 번째는 동거가족. 비혼의 남녀가 법적인 혼인을 맺지 않고 다소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이어가는 가족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가정의 기능과 역할을 보면은 바깥 세상의 위험과 스트레스 속에서 가족을 보호하며 심신의 건강을 지켜주는 안정감과 소속감을 주는 기능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건전한 레크레이션과 휴식을 통해 활력을 제공하는 안식처 또는 보금자리의 기능을 합니다. 세 번째는 패밀리즈 크리에이터 바운더리라 해서 어떤 것은 우리 가정에 들어올 수가 있고 어떤 것은 여기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정해 놓은, 그래서 인생의 목표와 가치관과 믿음의 기준이 정해져 있는 그런 기능을 말합니다. 또 교육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이세 양육과 교육을 통해서 가문의 고유한 역사를 만들고 또 보관하고 그것을 전승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교육적인 기능이 있고요. 또 정서적 기능이 있는데요. 서로 사랑함으로 정서적 피로가 충족되고 인격적 성숙을 제공하는 그런, 그리고 성적인 규제도 아울러서 강조되는 것이죠. 경제적 기능은 가계의 수입과 지출을 통해서 재정 관리의 기능을 하게 되고 휴식과 또 오락의 기능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가족 생활 주기에 대해서 패밀리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신혼 가정, 미취학 연령의 자녀를 가진 가정, 초등학생 자녀를 가진 가정, 중고등학생 자녀를 가진 가정, 성인 자녀를 가진 가정, 자녀를 모두 출가시킨 가정, 은퇴하고 노후를 맞이하는 가정. 이게 패밀리 라이프 사이클이다 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듀발의 그 전통적인 가족 생활 주기의 8단계를 보면은 듀발은 첫째 신혼부부,
자녀 아직 없으면서 2년까지의 단계를 신혼부부로 보았고요. 자녀 양육 과정, 마지가 태어나서 30개월까지의 2.5년. 세 번째, 학령 정기의 아동을 가진 가정, 마지 태어나서 6세가 된 그 30개월 되는 6세까지의 3.5년. 또 네 번째는 학령기의 아동을 가진 가정, 마지 태어나서부터 13세까지의 7년의 과정. 또 다섯 번째는 10대 자녀를 둔 가정, 마지 태어나서 20년까지의 7년의 과정. 자녀의 출가의 과정, 마지 태어나서부터 막내까지의 8년의 과정. 중년의 부모 가정, 자녀 출가하고 은퇴하는 15년 동안의 과정. 노년기의 가족 성원, 은퇴해서 양 배우자의 사망한까지 15년. 그래서 듀발은 전통적인 가족 생활 주기를 60년으로 이분은 봤습니다. 이분이 이것을 만든 때는 1977년대이니까 지금으로부터 보면은 한참 오래된 그러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인생의 주기를 60년 사이클로 보고 정리를 한 것입니다. 가족 생활 주기의 단계들을 보면은요, 신혼부부 단계는 새로운 가족 체계가 출발하는, 그래서 부부 체계가 형성되고 확대 가족이나 친구들이 배우자를 수용하는 그런 단계고, 두 번째는 어린 자녀를 둔 가족 단계는 가족 체계 내에 새로운 구성원을 수용하는, 자녀를 포함한 부부 체계의 재구성이 되고 부모로서의 역할 수행이 있고 부모 또는 조부모의 역할을 포함하는 확대 가족 관계가 회복되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 사춘기 자녀를 둔 가족의 단계는 자녀의 자립을 인정해주는 가족 경계의 확대가 되는, 사춘기 자녀가 가족 체계에 안과 밖을 자유롭게 드나드는 것을 허용하는 형태이고, 중년기 부부 문제나 직업 등의 발달 과정에 대한 재인식이 있는 단계고, 노년 세대에 대해 배려하는 방향으로 관심이 이행하는 그런 과정이죠. 네 번째는 자녀들이 집을 떠나는 단계입니다. 가족 체계 밖에서 생활하거나 가족 체계에 새롭게 참가하는 가족의 다양한 현상을 말하는데, 둘만의 관계가 되는 부부 체계의 새로운 협력을 말하고, 성장한 자녀와 부모 사이에 성인 대 성인 관계가 발전하고, 며느리, 사위 및 손자녀를 포함한 가족 관계에 재단결이 있고, 부모 또는 조부모의 신체 장애나 죽음에 대한 대처가 있는 단계입니다. 노년기의 가족 단계를 보면은 세대에 따른 역할 변화와 수용입니다. 자신 또는 부부의 기능을 유지하고 육체적 쇠약에 대한 관심이 있는 단계고, 새로운 가족 관계 또는 사회적인 역할을 탐색하고 중년 세대가 보다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도록 지지하고, 노인의 지혜와 경험을 가족 체계 속에서 살리는 기회가 형성되고, 배우자와 형제들, 기타 친구들의 상실에 대응하고, 그리고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그러한 그 노년기의 가족 단계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건강한 가족의 그 특성을 살펴보면은, 첫째는 헌신입니다. 일만큼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서로가 시간과 정성을 쏟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인정과 상호 존중이고요. 세 번째는 건강한 의사소통이고요. 네 번째는 서로 함께 지내고자 하는 욕구고요. 다섯째는 건전한 가치관, 마지막 여섯째는 위기나 스트레스를 잘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건강한 가정의 특성을 돌로리스 큐란이라는 학자는 12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의사소통이 잘 되고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서로 긍정하며 도와주는 것이고, 세 번째는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서로 신뢰하는 것이고, 다섯 번째는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고, 여섯 번째는 서로의 책임감을 갖는 것이고, 일곱 번째는 옳고 그름에 대한 인식을 가르치는 것이고, 여덟 번째는 의식과 전통으로 가득한 강력한 가족관념을 가지는 것이고, 아홉 번째는 공통적인 종교를 가지는 것이고, 열 번째는 개인 생활을 존중해 주는 것이고, 11번째는 타인에게 봉사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고, 마지막 12번째는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을 서로 인정하고 그것에서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건강한 가정의 특성이다라고 돌로리스 큐라는 주장합니다. 빌 카마이클은 건강한 가정의 그 7가지 습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첫째는 피난처를 제공해 주는 것. 둘째는 건강한 가정은 바람직한 인격을 형성시켜 주는 것. 세 번째로 건강한 가정은 삶의 규칙을 가르쳐 주는 것. 네 번째 건강한 가정은 인생을 즐기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 다섯 번째 건강한 가정은 사랑하고 사랑받는 관계를 맺도록 가르쳐 주는 것. 여섯 번째 건강한 가정은 훌륭한 전통을 물려주는 것. 일곱 번째 건강한 가정은 삶의 목적을 가르쳐 주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상 가족을 보면은 구성원들이 서로의 성장을 돕는 가족을 정상 가족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최상으로 기능하는 가정은 인간과의 만남에 대해 아주 친화적인 태도를 보이는, 대인관계에서 서로 염려하고 개방적이고 공감적이고 신뢰에 찬 의사를 서로 기대하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반대로 역기능적인 가정에서의 그 반응을 보면은 대인관계에서 방어적이고, 대인관계를 필요하다고 여기기는 하지만 잘 맺지 못하고 거리감을 느끼거나 적대시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역기능적인 가정에서의 부모끼리의 연합이 약하고 부모의 통솔력이 약하거나 이 사람 저 사람에게로 잘 바뀌고, 어떤 경우에는 가정에 통솔력을 가진 사람이 전혀 없는, 또 자녀를 가정 안에 묶어두려고 하는 그런 경우, 또는 반대로 가정에서 내쫓는 그런 가정, 묶어놓으려고 하는 가정은 구심점이라고 한다면은 내쫓으려고 하는 것은 원심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문제점은 구심점, 묶어놓으려고 하는 가정에서는 정신분열병적인 자녀가 많고, 또 내쫓으려고 하는 원심적인 가정에서는 반사회적인 성격을 가진 자녀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골든버그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번째로 부부 상담의 이론에 대한 이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부 상담이란 뭐냐를 정의를 간략하게 내려보면은 사회적 변화에 따라 부부 상담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고 부부 상담을 진행하는 상담자들이 많지만은 부부 상담에 대한 정의를 확고하게 찾는다고 하는 것이 힘든 부분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 상담의 정의를 롱과 영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부부가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도록 돕는 일련의 과정이다 라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심영민 씨는 부부 상담은 가족에서 가장 중요한 체계인 부부가 배우자와 육체적, 관계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관계가 되도록 돕는 일련의 과정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저는 부부 상담이란 부부가 영혼육이 서로 하나가 되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대화할 수 있는 그 관계가 바로 부부 상담의 관계다라고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부부 상담의 이론에 의해서 부부 상담의 대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부부 상담에 대한 연구는 역사적으로 가족 상담과 함께 이루어져 왔고요. 근래에 들어서 독립적인 연구의 성과가 이제 축적을 해가고 있는데, 서구의 부부 상담은 역사적으로 결혼 상담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는 커플 상담의 명칭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커플 상담은 결혼 관계 및 그 위에 친밀한 커플 관계에 있는 많은 내담자들을 포괄하는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국내의 상담학계에서도 결혼 관계 이외에도 커플 관계인 소수의 내담자들이 상담을 이행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한편 부부 형태를 가진 가족 생활 주기 및 주요 적응 과정에 근거해서 신혼부부 또는 자녀를 둔 부부, 중년부부, 노년부부, 무자녀 부부, 동거부부, 재혼부부, 별거부부, 주말부부, 기러기 부부, 정서적 이혼 부부, 다문화 부부, 다자녀 부부, 위장 위혼 부부 등으로 이렇게 분류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부부 형태는 안정적인 구조나 불안정한 구조를 불문하고 가지고 있는 갈등의 양상은 경중만 다를 뿐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의사소통의 문제는 거의 모든 부부의 형태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부부 상담의 종류를 대상별로 보면은요,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것을 보니까 가족 폭력 상담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이혼 상담, 부부 갈등 상담, 가족 문제 상담, 또 중독 상담, 그 외에 기타 상담, 이런 것들이 주로 나오고 있는데, 대부분 부부 문제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부부 상담 대상과 관련된 그러한 그 상담들을, 선행 상담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선행 상담은 좀 이따가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부 상담, 세 번째는 부부 상담에 영향을 준 상담 이론을 보면은, 첫째, 정신분석 이론입니다. 정신분석 이론은 상담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상담 접근으로, 주된 치료 목표는 무의식을 의식화하여서 개인의 성격 구조를 수정하거나 욕구를 제어할 수 있도록 자아를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이론적인 접근적 치료자는 내담자의 무의식적인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아동기의 경험을 재구성하고 또 논의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 이해를 돕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개인의 심리 내적 갈등 해소에 역점을 두기 때문에 외부 현실 문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도외시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을 밝혀드립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문제들은 개인의 특질 때문이라기보다는 대인관계의 갈등, 즉 원활한 상호작용을 하지 못하는 데에서 오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상담자는 한 개인의 내면 세계만이 아니라 현재 드러나는 당면 문제를 외적인 현실에 대한 경험적 맥락에서 더 깊이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다루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관계주의적, 집단주의적인 우리 사회의 특성상 부부들이 호소하는 대부분의 문제는 관계에서 파생되는 것들로, 그 배경에는 상황적인 조건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나아가서 각 배우자 개인의 자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부부와의 관계에서
자신이 감당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주고 합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적극적인 그 개입을 고려하게 하는 것이 바로 정신분석 상담의 이론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부 상담에 영향을 주는 상담 이론은 인간 중심 이론입니다. 인간 중심 상담은 증상 자체보다도 성장을 강조함으로써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문제를 깨닫고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간주함으로써 상담자의 특별한 지식이나 구체적인 상담 기술보다도 상담자의 수용적인 태도를 강조하는, 그래서 여기에 주학자는 코레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인간 중심 상담은 심리학이나 상담학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인에게도 널리 확산되고 치료적인 원리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그런 이론입니다. 무엇보다도 상담자의 진솔함,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 그리고 정확한 이해와 공감이라고 하는 상담자의 태도가 내담자의 변화를 촉진시킨다고 성숙한 상담자의 자세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모든 상담 이론들이 보다 효과적인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주는 데에도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상담 접근에서든 상담자의 수용적인 진솔한 태도와 공감적인 태도는 기본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인간 중심 상담의 이론이 영향력을 주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인간 중심적인 상담은 다른 접근들에 비해서 지지적이고 수용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부부들에게는 특별히 잘 맞는 그런 이론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감정에 대한 솔직함보다는 참는 것, 절제하는 것이 강조되고 개인 자신을 위한 목표를 위해 선택하기보다는 가족 등, 즉 우리라는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짙기 때문에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그의 정서 상태를 있는 그대로 무조건 존중하는 이러한 접근은 때로는 부부들에게 더 큰 혼란과 갈등을 야기할 수도 있다라고 서울대 상담 교수인 이장호 교수는 염려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인지 이론입니다. 인지 이론은 그동안 대부분의 이론들이 감정이나 정서에 초점을 두고 태도 변화에 중요한 결정 요인을 정서라고 한 것과는 달리 사고에 역점을 두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담의 초점을 감정을 재생시켜 해석하는 데 두기보다는 생각하고 행동하는 데 두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사람의 잘못된 정서 장애나 행동의 배후에는 자기 비난적인 그릇된 신념이나 부정적 사고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상담에서 그것을 합리적 사고로 전환시키는 것이 핵심 역할입니다. 인지 이론에서는 기존의 이론들이 상담을 치료적 기능에서만 고려하고 교육적 기능을 배제했던 것과는 다르게 내담자들이 정착하기 두려워하는 그것들을 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또 지시하고 논박하고 충고 등을 통해서 상담자는 매우 능동적인 교사와 같은 역할을 취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접근법에서는 상담자는 비합리적인 신념을 밝혀내고 문제에 대한 책임이 본인 자신에게 있음을 납득시키고 비합리적인 사고를 포기하거나 또 수정하도록 돕고, 그래서 마침내는 합리적인 삶의 철학을 획득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또한 인지 이론 중에 그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기존의 이론들에 비해서 인지 이론은 매우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시도를 요구하는 합리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지 이론은 다른 무엇보다도 내담자의 성장사와 감정을 소홀히 하기 때문에 증상에 대한 깊은 이해가 어렵다는 점과 합리적인 사고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또 제기하고도 있습니다. 개인주의적인 서구 사회의 합리성을 집단주의, 가족주의 사회에 우리나라 내담자들에게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또 나름대로의 한계점이 있는 이론이기도 한 것입니다. 네 번째로 부부 상담에 있어서 이론 중에 행동주의 이론입니다. 행동주의 이론은 인간 행동에 대하여 과학적 방법의 원칙에 따라서 교육적 학습 원리를 사용하여서 행동의 구체적인 변화를 위한 단계와 행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동치료는 당장 필요한 문제 행동을 바꾸고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단기적이고 효과적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행동주의 이론이 매우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측면에서 많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치료 과정에서 문제 행동, 문제 자체에만 지나치게 집중하면서 감정과 정서의 역할을 경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담자의 말을 충분히 들어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상담자는 부부들이 가족과 같은 분리될 수 없는 유기적인 관계에서 경험하게 되는 정서들을 충분히 들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과 한으로 표현할 수 있는 우리의 정서, 상담자가 내담자의 고통과 아픔을 읽어주지 않는 채 태도 변화만을 기대한다고 하면은 내담자에게는 상담이 권위적이고 또 통제적 과정으로 비효과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상담 과정에서 감정과 정서의 역할과 관계적인 측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 이론입니다. 뿐만 아니라 행동주의 이론에서는 현재 문제 해결에만 초점을 두기 때문에 좀 더 중요한 문제들을 확인조차 못한 채 파생적이고 지엽적인 문제만 가지고 상담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상담을 통해서 현재 부부 문제 해결에 중심을 둔다 해도 현재 문제 행동과 문제를 있게 한 과거의 원인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않고는 적절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어렵다라는 것이죠. 비록 부부 당사자는 스스로의 행동에 대한 통찰이 이루어 어려워도 상담자는 그 문제의 기원을 확실히 파악하고 있어야 적극적인 접근을 시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는 보앤의 다세대 접근 이론입니다. 보앤의 이론은 정신분석적 토대에서 출발하였으나 체계론적 관점을 받아들이고 여러 대에 걸쳐 가족 체계에 관심을 둔 이론입니다. 이 보앤의 이론은 세대 간 전이 과정을 강조하고 다세대적 모델로 분류되기도 하는데요. 체계의 한 부분, 즉 원가족의 변화가 체계의 다른 부분, 핵가족에서 나타난다는 여러 대에 걸친 관련성에 대한 개념은 부부 상담에 큰 영향력을 미쳐 왔습니다. 보앤에 의하면은 부부 문제의 원인은 원가족과의 분화 정도의 영향을 받는 정서적 융합이기 때문에 부부 상담의 궁극적인 목표는 배우자 각자에게 가능한 한 가장 높은 분화 수준을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서적 융합은 타인을 필요로 하는 본능적인 욕구에서 나오지만 이러한 욕구가 건강하지 못한 방법으로 과장 표현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아 분할을 이루는 사람은 고립될 필요가 없고요. 자신의 통합을 유지하면서 배우자와의 접촉을
계속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분화의 수준은 세대 간 전이 과정을 통해서 결정되는데 잘 분화되지 못한 배우자는 가족 성원의 제3자를 끌어들여 형성되는 긴장관계를 일종의 삼각관계라고 말하고 있고요. 철저한 가계도를 통하여서 부부 각자의 기능 정도를 파악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행 이론적 접근의 상담자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과정 질문을 통해서 부부 문제를 탐색하도록 촉진하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부부, 가족 체계에서 부부 각자가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보는 방법을 배우고 서로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자주적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데 주로 정서적 과정에 초점을 두는 이론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미니첸이 주장하는 구조와 전략적 접근 이론입니다. 이 미니첸의 구조적 또는 하레이의 전략적 이론은 모두 가족 치료를 위해서 개발되었으나 이후 부부 상담에 적극 적용되고 있는 이론입니다. 구조적인 이론에서는 가족 구조를 변화시키는 데 관심을 갖고 전략적 이론에서는 부부 상호 관계의 불균형에 대한 변화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접근은 부부를 가족 체계의 부분으로서 개념화하면서 부부 문제의 발생과 지속에 가족 전체가 연루되어 있다고 보는 공통된 관점으로 적용하는 것이 가장 유사점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조적 전략적 접근에서는 가족 체계를 경계선, 위계, 동맹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가족의 문제의 인과관계는 순환적이라서 현재 나타나는 부부 문제는 가족 체계를 기능적으로 유지시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 문제의 변화를 위해서 현재의 증상과 문제를 유지시키는 반복적인 상호작용을 중단시키거나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상담자는 상담 장면에서 엮이는 장면을 재현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한 뒤에 변화를 위한 다양한 개입을 하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 현재 문제를 재정의하여서 배우자의 좋은 의도를 발견하게 하거나 또 경직된 문제 행동 패턴을 직설적이거나 역설적인 지시를 통해서 행동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행동을 유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곱 번째 마지막 부부 상담의 이론 중에 해결 중심적 접근입니다. 해결 중심적 접근은 단기 치료를 지향하고 가족 구조나 구성원들의 이면 동기나 감정 등은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문제의 원인이 되는 부적응을 교정하거나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기보다는 부부들이 호소하는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는 부부나 가족들의 자원을 활용하여서 단기간 내에 치료 목적을 성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상담자는 사물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융통성 있는 태도를 갖도록 권하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지속되는 이유는 상황을 정의하는 방식과 또 잘못된 방향의 행동을 고수하기 때문이다 하는 것. 이러한 관점이 문제 중심적 대화를 해결 중심적 대화로 바꾸는 기법을 활용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담자의 강점과 능력을 찾고 확립하는 것에 역점을 두고 그래서 인간에 대한 존중의 중심 철학을 기초해서 해결 중심 단기 상담에 대한 원리를 제시해 주고 있는데요. 그 원리를 한 5가지를 보면 첫째 원리는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병리적인 것 대신에 건강한 것에 초점을 둔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내담자를 평가하지 않으며 개인의 견해를 존중해주고 모든 것을 수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담자에게 끊임없이 일어나는 변화를 해결의 방법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예외적인 상황을 탐색하고 현재 문제가 발생했을 때와의 차이점을 찾아 내담자가 원하는 방향을 찾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내담자의 자율적인 협력을 중요시하고 상담자와 내담자가 함께 목표를 설정하고 해결 방안을 구축해가는 과정 자체를 매우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망가지지 않으면 고치지 말라. 일단 무엇이 효과가 있는지를 알게 되면 그것을 더 많이 하라고 하는 것. 그 어느 것도 효과가 없으면 다른 방법을 시도하라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부부 상담에 관한 선행적인 연구 및 시사점을 몇 가지를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결혼 위기 부부를 대상으로 박민자 씨가 쓴 논문을 보면은 단기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요. 그 효과 검증을 통해서 결혼 위기 부부의 결혼 불안정성을 저하시키고 부부 관계 향상과 자존감을 향상시키려고 했는데요. 해결 중심의 원리와 해결 중심 질문 기법을 활용해서 상담을 진행했는데요. 이는 결혼 생활에 위기를 경험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부부간의 상호 교류와 지지 체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으나 위기 상태에 있는 문제 해결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그에 대한 이해와 적절한 행동 변화를 위한 훈련은 이루어지지 못했던 한계점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박성주 씨가 쓴 논문을 보면 이혼 위기 부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단기 상담 치료를 했는데요. 이혼이라고 하는 당면한 현실적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 또 합리적 문제 해결 기술의 증진을 통해서 충동적 부주의, 회피하는 행동 변화에 실제로 도움을 줌으로써 이혼의 의도가 감소하고 이혼 감소율이 가져왔다고 하는 그러한 의의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부부 문제나 관계 변인 등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상대 배우자에 대한 심리적인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결혼 만족도 증진을 위해서 유옥 씨가 발표한 논문을 보면은 그는 스트레스 대처 기술, 또 자아 존중감, 의사소통, 성만족도, 갈등 대처 방식의 변화에 그 효과를 가져왔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고트만의 의사소통, 또 실리그만의 긍정심리학을 토대로 상담 진행을 했는데요. 이 연구를 통해서 자기 이해와 배우자에 대한 이해, 친밀감, 의사소통 기법 등의 원리를 구성하여 의사소통의 만족도를 통해서 자아존중감, 갈등의 적극적인 대처 수준의 향상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의사소통에 초점을 두고 구성의 원리가 된 변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과 개입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 그런 내용입니다. 결혼 이민 여성의 부부관계 향상을 위해서 소병숙 씨가 쓰신 논문을 보면은 해결 중심 단기 가족 치료 이론의 구성 원리인 알지 못함의 자세는 문화의 차이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에 집중하도록 했고, 병리적인 것보다는 건강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활용하여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도록 도움는 데 의의를 두었고요. 그러나 직접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대안적인 행동에 대한 인식과 방법의 차이, 우리나라 정서적 특징과 개인의 역동에 대한 구체적인 고려는 부족했다 하는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 가정의 부부 행동 치료를 김재정 씨가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은 다양한 정서적 경험과 부부 관계를 악화시키는 구체적인 요인에 대한 이해가 반영되지를 못했던 그런 아쉬움이 바로 이 인지치료를 통해서 정서적 행동적 변화는 가져온 것을 드러났지만은 또 아쉬움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최근에 부부 상담과 관련된 연구들을 통해서 부부 상담 모형에 대한 시사점을 한 5가지로 정리해 보고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는 부부들이 상담을 통해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궁극적으로 부부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키고 그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론적 접근과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절충한 통합적 개입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의 선행 연구들을 보면 해결 중심, 문제 해결, 의사소통, 인지행동 등 하나의 이론을 기초로 문제 해결 능력, 의사소통 기술 습득, 행동 수정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관계의 문제는 매우 다양하며 단순히 행동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개입해야 함에 따라 부부관계를 총체적,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여러 가지 접근 방법들의 한계를 넘어서 다양한 방법으로 개입할 수 있는 상담 모형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부들을 대상으로 집단 상담의 형태가 아닌 한 커플의 부부를 위한 상담 모형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집단 상담의 특성이 주는 효과성을 인정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상담실을 방문하는 상담 수요자는 한 커플의 부부가 그 대상입니다. 부부들에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고 부부 상담의 경험 자체만으로도 교육과 훈련,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상담 과정의 모형이 그래서 꼭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부가 자신들의 문제를 충분히 파악하고 변화를 시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경제적 확보의 어려움을 고려한다면 단기간에 적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상담 모형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정서상 부부관계의 문제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기고 참고 살다 보면은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인식이 강하고 부부관계의 어려움을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타인들이 개입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게다가 부부관계에 있었던 일들이 상담을 통해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효과와 변화를 찾을 수 있는 상담 모형이 제공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시사점은 상담자와 부부 사이의 상호작용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상담 모형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부부의 상황과 정서를 충분히 이해하고 개입하기 위해서는 비교적 시간이 요구되고 부부가 상담을 통해서 인지하고 학습한 것을 행동으로 익히기까지 해도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부 상담을 통해서 상담자와 부부 사이에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어야 하고 그러한 작용이 부부 관계에 지속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과정과 방법을 경험할 수 있는 상담 모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째 시사점은 부부 관계의 변화를 위해서는 단순한 문제 해결이나 의사소통 등의 행동적인 측면에 초점이 되기보다는 궁극적으로 배우자와의 감정적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정서적 경험의 장에 중심을 두어야 하고
부부 중심의 관계로 인식이 전환되는 시점에서 부부의 친밀감을 높일 수 있는 접근이 요구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겠고요. 다음 주 우리가 7월 17일에 있을 우리 수업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7월 17일 수업은 면대면으로 합니다. 1강부터 우리 4강까지는 다 온라인으로 강의를 했는데요. 다음 주 7월 17일 강의는 면대면으로 우리가 만나서 수업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수업에 대한 것은 먼저 지금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드립니다. 다음 주 수업은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준비해 오셔서 발표하는 것입니다. 첫째, 부부 및 자녀 간 갈등의 종류.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부부 간에 또 자녀 간에 갈등의 종류가 어떤 것인가, 현재 있는 갈등의 종류를 중심으로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는 부부 및 자녀 간의 갈등의 원인, 이 갈등의 종류들이 왜 왔을까, 원인이 뭘까 하는 원인들을 쭉 깊이 한번 심사숙고하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부부 및 자녀 간 갈등 해결 방안, 어떻게 하면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상담을 공부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상담학적인 측면에서 부부 및 자녀 간의 갈등의 종류, 갈등의 원인, 갈등의 해결 방안을 정리해서 다음 주에 우리가 수업하는데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은 17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은혜교회 1층 교육관에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